중국 부패했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좀 들었던 것 마찬가지죠. 같은데요. 시진핑은 엄청나게 반부패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네요. 국제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보통 3위에서 7위, 10위권 안에 들면 세계에서 가장 네네네. 부패 없는 나라. 홍콩이 보통 10위권, 일본이 20위 전후예요. 네네. 한국은 유감스럽게 40위 전후, 아직 멀었네. 대만은 30위 전후. 네. 근데 중국은 80위. 네. 무슨 얘기예요? 시진핑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왜 중국에서 부패 문제가 뿌리가 안 뽑히나? 네.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공산당이 공산당을 관리한다. 지가 자기를 감독한다.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의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정통으로 공부한다. 중국을 통째로 이해한다.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조영남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 이제 중국의 우리가 몰랐던 그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중국 공산당과 국민들의 관계가 또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지난 4회까지 했던 얘기가 네. 이 책의 일권인 중국의 통치체제, 네. 공산당 영도체제 갖고 공산당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네. 간단히 30초만 복습을 하면 복수. 예, 먼저 네.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영도체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도체제가 운영이 되려면 먼저 영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영도 원칙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공산당 조직과 그렇습니다. 공산당 당원이 있어야 되고 네. 예, 요까지가 지난번 얘기했던 겁니다. 아, 이게 답니까? 예. 그 많은 얘기가 다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군요.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칙, 네. 조직, 당원. 그러네요. 그렇죠. 세 개면 됐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서부터 네. 앞으로 저랑 같이 6번에 걸쳐 갖고 네. 공산당이 그러면 어떻게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중국식으로는 영도, 네. 제식으로는 통제입니다. 통제. 예. 어떻게 국민을 통제하는가? 예, 그러니까 이 통제라는 말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한다면 공산당만이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다스린다. 네. 다른 당은 못한다. 네네네. 이게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은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다 공산당이 져야 된다. 책임을 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경제가 발전하건 안 하건 네.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건 안 하건 기술 혁신이 일어나건 안 하건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되느냐. 공산당이 져야 되는 실제로 거죠. 져요? 짓죠. 어떤 방식으로 져요? 그게 방식이 이제 다른 건데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정권 교체 형태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당 야당. 네. 중국에서는 그게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성과가 안 좋으면 시위가 일어나고 심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네, 네.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지죠. 옛날 소련 무너진 거.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나라가 분해되고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표시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의 불만일 수는 있는데 예. 책임을 진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사람들 이쪽 사람들 날려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대안이 있으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대안이 없잖아요. 예, 대안이 없죠. 대신 네. 정당으로서의 다른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는 건 없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지방이라면 그 지방을 맡았던 당정 간부들 간부들 날려버리는. 교체하는 거죠. 뭐 그건 뭐 가능. 근데 당은 교체할 수는 없죠. 그리고 네.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모든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권의 유지잖아요. 그렇겠죠.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지 안 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게 공산당의 자랑인 거죠. 뭐냐? 지난 40년 동안 네. 자기들만큼 성과가 좋은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10억이 넘는 인구가 네. 연평균 9.4% 성장한 적 있느냐. 바로 이제 네. 거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우리식으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이고 어거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저는 들리긴 예, 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 회피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인사 통제를 한다 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공산당에 관한 충성한 사람만 뽑아서는 네. 나라가 운영이 될까? 경제가 관리가 될까? 안 되죠. 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 후보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 그러나 충성하는데. 충성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아, 능력도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중국에서는 영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학자로서 분석할 때는 영도라는 말이 적정하지 않다. 네. 그래서 통제? 저는 자신 통제라는 말로 대신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전에 우리 봤던 거에 권력 삼각형 네. 기억하시죠? 권력 그래서, 삼각형. 네네네. 그래서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와 인민, 우리식으로 하면 국민을 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약간 일부러 삐뚤게 그리신 삼각형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왜? 네. 중국에서는 사회와 인민이 절대로 국가와 평등하지도 않고 공산당 밑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제하는 거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네. 크게 5가지로 묶을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네.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5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식으로 공산당 영도 체제를 지탱해주는 5가지 기둥이다. 기둥, 예,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인사 통제, 인사 통제. 그 다음에 조직 통제, 네. 그 다음에 사상 통제. 여기서 이제 사상 통제가 현재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문제도 걸려 있고 SNS도 있고 네. 이걸 통제를 못하면 사실은 그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좀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무력 통제, 공권력 통제. 네. 말 안 들으면 최후의 수단이죠, 이거는. 실제로 19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운동 네네네. 때 근데 평상시는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통제.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유 경제가 GDP의 360% 3.6배나 되거든요. 네. 엄청난 아직도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5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네, 그리고 그걸 바로 이제. 네. 바로 이 5가지 범주로 이제 공산당이 국가와 네. 사회와 국민을 통제하는 걸 다 묶을 수 있다. 그 잠깐 뭐 새는 질문이긴 한데 아까 그 천안문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공식 명칭이 중국에서는 뭡니까? 우리 이제 사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보통 육사 풍파, 풍파? 예, 바람풍, 저기 파도파, 육사 풍파 이런 말 쓰고요. 아예 그냥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 20대나 30대는 몰라요. 몰라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쓰는 개념이 그 4월 15일서부터 6월 4일까지 거의 2달 가까이거든요. 천안문과 그러니까 베이징이죠. 네네네. 거기와 중국의 한 20개, 30개의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민주화 용어를 가리킬 때는天安문 민주화 운동. 그리고 거기에다 대해서 이제 바로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죠. 네네. 이것까지 합쳐서는天安문 사건. 사건. 예, 그래서 보통 이제天安문 사태라는 말은 전 안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태라는 말 쓰면 뉘앙스가 네. 우리 종프로님 어떤 것 같아요? 사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 네. 광주 사태, 네네네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광주 사태. 네. 광주 사태라는 말은 되게 안 좋은 일 벌어진 거. 공산당 입장에서는 사태죠. 아니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사태가 아니에요. 근데 좀 많은 또 민간인 분들이 또 희생이 됐으니까 또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 나쁜 일 저지른 놈들을 징벌했어. 벌을 줬어.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천안문 사태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건이다 저건. 사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행위를 학살을 네네네네. 저지른 주체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학술 용어로는 그래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진압을 합쳐서는 천안문 사건. 학생들과 시민들의 운동을 표현할 때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 네네.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얘기가 좀 샜는데.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무력 통제 시간에. 그거 우리 무력 통제할 때 나옵니다. 네네네. 자세히 한번 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는 네. 계획경제라고 그랬죠. 아, 역시 제가 계획 발음을 잘 못합니다. 계획 경제. 네, 못하는 말이 몇 개가 있는데요. 계획경제, 네. 플래닝 이코노미. 네. 이제 계획경제에서는 말 그대로 국민 전체가 통제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 우선 도시 지역에서는요. 네. 그 당시에는 국영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음. 국유기업이 아니에요. 국영기업과 국유기업은 다른 건 국가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경영까지 하는 게 경영도 국영기업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이제는 다 국영기업이죠. 네네. 내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들 내지는 중국에서는 사업단이라고 그래요. 학교, 박물관, 문화센터 이런 거 있죠. 네. 다 국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업 아니면 관공사 아니면 단체 네. 이런 데 묶여 있어요. 다 도시인들은. 그래서 그걸 다 합쳐 중국말로는 단위라고 표현해요. 단웨이. 단위. 예, 워크 유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단위에 벗어난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도시인들은. 그리고 단위에서 모든 걸 다지. 예를 들어서 3프로 TV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단위. 그럼 여기서 뭐까지 해주느냐. 임금 복지 뿐만 아니라 집까지. 또 애 학교 보내는 거. 네네네. 아픈 거. 또 결혼 허가도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인들은 단위로 묶여 있고 단위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어서 식량도 배급받아도 못하죠.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촌은 바로 집단 농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촌은 집단 농장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농민이지만 동시에 집단 농장 우리식으로 하면 중국말로 하면 인민공사라고 그래요. 네네네. 인민공사의 사원이에요. 여기 이제 마오쩌둥 때. 그렇죠. 계획경제. 네. 그래서 농촌은 집단 농장 형태로의 계획에 들어가 있고 도시는 역시 단위 체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거를 호구제도라고 그래갖고 네. 이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촌 호족을 받아야. 아. 그럼 평생 거기서만 살아야 돼. 네네네네. 도시로. 이래 되니까 국가가 모든 국민을 다 통제할 통제하는 수 거죠. 있구나. 그러니까 인사통제 대상은 전체 국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당시에는 대학생도 소수인데 나오면 100% 국가에서 직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너 거기 가, 너 거기 가. 네네네. 이렇죠. 근데 시장 경제는 얘기가 달라지죠. 시장 경제에서는 우선 사적 소유제도, 개인적 소유제도가 도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이건 노동자건 아니면 뭐 전문직 종사자건 당정 간부건 개인 소유가 다 허용이 돼요. 동시에 시장 경제가 운영 원리예요. 물건도 다 네네. 이윤을 추구해서 만들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대무역도 다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게 전체 국민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내지는 공산당이 통제에 대한 사람은 바로 누가 되느냐? 간부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네. 오늘의 키포인트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첫 시간에 공산당의 그 영도 원칙에서 세 번째가 당관 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네.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중국에서 민주화가 되려면 네. 당관 간부 원칙, 즉 공산당만이 네. 간부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폐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네. 뜻이냐? 정치인들은 국민이 뽑는 거고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선발하는 거고 네. 공산당이 권한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이 바로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바로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간부는 뭐냐? 우선 공무원 먼저 말할게요. 공무원이 네, 쉬워요. 공무원이 우리가 공산당 당원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현재 가장 최근 중국이 발표한 최근 통계가 2016년 통계거든요. 네. 숫자가 얼마냐? 717만 명. 공무원? 예, 숫자. 어. 많지 않아요. 14억 1천만 명에 717만 명. 그냥 네. 어려우니까 네. 720만 명 내지는 700만 명을 해도 괜찮아요. 네네네네네. 700만 명. 네. 자, 공무원은 누가 공무원이냐?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첫째,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공무원 시험. 네네네. 두 번째, 국가가 지정하는 업무에 공적 업무에 종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가 주는 재정에서 월급과 복지가 나가야 돼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데 그 사람 월급이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재정 사업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공무원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기도 하죠.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은 엄격해요. 700만 명. 반면에 간부는 뭐하냐?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간부라고 통칭해요.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사무에 종사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 이제 공공 사무가 퍼블릭 섹터, 네. 공공 영역 네 가지예요. 크게 중국에서는. 네. 첫째가 당정 간부. 당정이라는 게 공산당과 국가기관. 네. 바로 당정 간부가 공무원이에요. 당정 간부는 당연히 공무원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간부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엔 또 공공기관 중에 국유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국유기업 간부라고 불러요. 국유기업에 종사하는 말단직도 아니에요. 각한돼요? 경영자, 관리직. 아, 관리직까지 네. 임원 정도 우리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직. 그러니까 그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임원급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장급일 수도 있고. 네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국유기업 간부라고 불러요. 간부. 그다음에 사업단위 간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노동조합 연합회, 우리 식으로 하면 전경련, 또 네. 소비자협회, 네. 또 이런 문화단체, 박물관, 뭐 무수히 많은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병원. 네. 여기에 종사하는 관리자들. 음. 이 사람들을 사업단위 간부라고 그래요. 관리자들을. 네, 그래서 이거 사업단위 간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간부. 군간부는 장교. 네네네. 따라서 이렇게 보면 공무원은 약 7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요. 네. 이 간부는 군은 중국에서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빼버리면 최소한 4천만 명 정도가 돼요. 이게 공산당이 관리하는 인원이에요. 아. 그래서 공산당은 공무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간부를 관리해요. 한 4천만 명. 네네네. 그러니까 확 늘어나 버리죠. 14억 1천만 명 중에서 실제로 중국을
네. 통치하는 내지는 중국의 공공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략 뭐 군까지 다 포함하면 4천만 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제가 역시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네. 아마 전에 주신 말씀을 제가 또 약간 좀 까먹었을 수는 있는데 그 관리의 주체가 이제 당이잖아요. 예, 예. 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가 있고 예. 행정부에서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아마 관리하실 테니까 예. 그럼 당이 중국에 또 정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부와 뭐 지방 정부를 관리해서 그들이 다시 간부들을 관리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당이 직접? 자, 그래서 예. 바로 공무원에 대한 관리와 예. 간부에 대한 관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 나눠집니까? 예. 네. 그래서 이미 질문하셨으니까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부 중에서 네. 고위급 간부만 공산당이 관리해요. 아. 그리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네. 공무원 중에서 고위급만 공산당이 관리하고 일반직은 정부가 관리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자, 네, 네,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네. 인사 통제라는 것, 그다음 인사 관리라는 것은 여기도 뭐 3%도 전 동일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공통이거든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임명. 잘 뽑아야죠. 뽑아야죠. 예, 뽑아야죠. 그렇죠. 뽑아놓고 그냥 끝나나요? 3% 어떤 거예요? 저희 뽑아놓고요. 예. 가혹하게 매질을 그래요? 가혹하게. 그럼 아니, 노예를 뽑은 거네요. 지혜를 직원을 뽑은 게 아니라. 직무 그래서 두 번째는 보통 네. 하는 게 교육 훈련이에요. 교육을 하죠. 해야죠. 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평가. 아. 평가가 왜 중요하냐? 사람의 동기부여가 평가죠. 그래서 잘한 사람 네. 더 빨리 승진시키고 네네네. 보너스 더 주고 요까지가 보통 회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당정 간부들은 뭘 갖고 있느냐?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정책권, 인사권, 인허가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패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 감독.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시 정리하면 개혁기에는 공산당이 관리하는 사람은 크게 간부와 공무원인데 네. 일반인까지 하는 건 아니고 간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고위직 간부, 네.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 공무원 이들만 한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교육 훈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감독하느냐 이게 공산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게 중국 정치 외교 그다음에 정책 이런 걸 하는데 중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는 사회주의가 지금 세 나라가 있죠. 베트남하고. 그렇죠. 또 우리 북쪽에 북한. 네. 셋이죠. 네. 그래서 항상 셋을 같이 보거든요. 예. 이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라 같이 보면서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은 개혁 개방 안 했으니까 몇 프로 배제한다라면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 개방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죠? 네. 반면에 사회주의 선진국은 워낙 중국과 베트남이 아니었었어요. 소련이었었죠.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들어보셨죠? 네. 폴란드 네네. 이런 데가 이제 선진국이었는데 정말로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 나라 공업이었는데. 근데 왜 그런 나라들이 개혁 개방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소련도 고르바초프 들어보셨죠? 네. 페레스트로이카. 네. 우리 정프로 정도 나이 되면 다 들어보셨던 나이예요. 또 이렇게 점이 아주. 네, 대머리에다 머리에 점 있는 분. 네. 이 양반이 개혁 개방을 했어요. 네. 동유럽도 했어요. 근데 결국 소련과 동유럽은 실패했고 중국과 베트남 성공했죠. 이게 이제 저는 분석을 할 때 네.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네. 네. 그랬을 때 과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를 보니까 저는 그 세 가지 요소를 꼽거든요. 바로 그 중에서 한 요소가 바로 유능한 당정 간부의 충원이다라는 거예요. 소련에는 좀 없었어요? 실패했죠. 동유럽도 실패했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은 네. 단순히 덩치아병이 개혁 개방하자라고 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북한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도 개혁 개방을 2번을 시도했었어요. 한 번이 언제냐면 1992년에서 시도했다가 네.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002년에 했거든요. 그걸 7.1 조치라고 그래요. 그건 정말 엄청난 계획을 갖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고 똑같이 최고 지도자가 선언을 했는데 네. 그거를 추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예. 중국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바로 덩시아픽이라는 사람이 네. 혁명 언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1981년서부터요. 198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걸쳐서 대학 나온 40대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50만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다 임명해요. 네.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그리고 동시에
개혁 개방을 교육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권한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50만 명이 새로운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개혁 개방이 자기의 이익이 걸린 거예요. 개혁 개방에서 발탁된 거고 개혁 개방을 통해 자기 권한을 갖게 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는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동시에 유능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가는. 따라서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련이 네. 붕괴됐을 때도 왜 중국이 붕괴가 안 됐느냐. 바로 이런 두터운 층들이 있잖아요.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엄청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바로 중국이 덩시아핑이 개혁 개방이 성공할 수 있었던 1차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제대로 할 거냐 안 갈 거냐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네. 김정은 국무위원 위원장이 개혁 개방 한다 선언한다고 저 그 말 안 믿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제 똘똘한 우선은 할 수 엘리트들. 있는 네. 당정 간부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에요.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요. 무역도 해야 되고요. 해외 투자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전문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죠. 저는 이러한 인재들이 수십만 명이 안 길러지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강산 관광특구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북쪽에서 이렇게 중국과 같이 했던 이런 합작사 있잖아요. 이런 걸 네.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걸 통해서만이 간부들이 육성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 경제를 알고. 깨치고. 더 중요한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네네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인사 문제를 제가 중시 여기고 공산당 영도 체제가 지탱되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게 단순히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만 뽑아서 네. 지도들끼리 뭘 헤쳐먹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권력은 유지됐을지 몰라도 개혁 개방은 시서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저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잘 성장한 게 여러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이념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아주 최첨예한 곳에 서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자유진영의 지원들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있었잖아요. 예. 차관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술이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한 꽤 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러니까 러시아랑 이제 미국이 한참 이제 경쟁하는 그게 이제 거의 대충 이제 끝날 쯤 해갖고 어쨌든 미국은 이제 싼 물건으로 뭔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중국이 발전한 그건 혹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오히려 그걸 진단하면요. 예를 들어서 동유럽 같은 경우 네. 서유럽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거든요. 아니 동서독을 놓고 보더라도 네네. 서독이 동독에 대한 지원은 천문학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동방정책 네네. 빌리 브란트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네. 내부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개혁개방 노선을 만들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동시에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개혁개방이 자기 목숨이 걸린 거예요. 네네네. 이런 세력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미국의 지원이라는 게 저는 그게 관건적 요소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중남미 거기도 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죠. 미국이. 또 옛날 영국이 지배했던 아프리카 네. 식민지 지역, 네. 프랑스가 지배했던 식민지 지역 네. 지원 안 했느냐 했어요. 근데 거기와 우리의 차이, 거기와 대만과 차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게 이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관료층이에요. 그 사이에 가장 우수한 세력들이. 기억하시죠? 우리 정프로님도 한동안은 뭐 좀 그쪽에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법대 나오셨으면. 아니요. 고시보고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그 열풍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도 그랬고요. 네네. 한국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요. 네. 6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90년대까지 네. 그 사이에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고시를 통해서 유능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당정 간부, 우리식으로 하면 고위 관료로 충당된 거예요. 네네. 전 세계에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었느냐? 또 가장 우수한 친구들이 어디로 갔어요? 대기업. 그게 이제 중국으로 치면 국유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중국과 공통점도 바로 같은 거예요. 네네. 중국의 개혁 개방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인이 우수한 당정 간부의 선발과 교육과 평가였듯이 한국, 일본 마찬가지로 대만 있죠.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자, 네. 이게 이제 우리 배경 설명이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나가 보죠. 좋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통제 첫 번째가 뽑아야죠. 임명이잖아요. 임명. 예. 뽑아야지. 그랬을 때 우리랑 같아요. 방식은. 첫째가 시험. 이거는 공무원 1994년서부터 시작했어요. 주로 하위직. 똑같아요. 이건 누가 관리하겠어요? 국가인사처. 네. 이건 공산당이 관리 안 해요. 예. 하위직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공산당이 관리하는 게 뭐냐. 중국말로는 위임제라고 그러는데 네. 영도 간부를 선발하는 거예요. 뭐 3%로 친다라면 국유기업이라면 네. 3%로 친 다음에 한 국장급들. 요 요 이상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3%의 일반 직원까지 네. 공산당 할 필요 없고. 네, 당 지부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국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주로 공산당이 관리하는 거고요. 네. 이게 매우 엄격한 거죠. 그다음에 그밖에 선거제도 중국도 있어요. 어떤 거냐? 장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아. 관악구청장. 이건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지방의회에서 네네네. 선출을 해요.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을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도 역시 개방제도가 있어요. 초빙제도. 초빙. 예. 그래서 정부직도 그렇고요. 국유기업도 있고 그렇고요. 국장급 이상 직위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많이 써요. 제가 볼 때 우리보다 적지 않아요. 아 그래요? 훨씬 많아요. 초빙 비율이.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 중에서 서울대학교 무슨 뭐 저 건축공학과 교수다. 그럼 그런 사람이 서울시 뭐 저 도시설계국 부국장으로 가서 2, 3년 근무하고 이걸 의시는 개방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랑 다 비슷한데 우리랑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위임제라는 거예요. 위임제. 네, 영도 간부 자체에 대해서만 그리고 바로 이거는 소련에서 들어온 모든 사회주의국가의 공통점인데 바로 저번에 했던 간부 직무 명칭표 제도 노멘클라투라 제로. 아, 네네네. 어떤 들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자 공산당만이 간부 여기서 말하는 간부는 주로 영도 간부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걸 관리할 수 있고요. 네. 방식은 아래 1급 관리다. 무슨 얘기냐? 중앙은 성급 관리하고 성급은 C급 관리하고 하나하나 낮은 그렇죠. 것씩. 예. C급은 현급 관리하고 이해하시죠? 네네.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은 중앙이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장관급. 그다음에 교육부 내에 있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무슨 뭐 기초교육국 하면 교육부에서 국장 관리하고 네. 국장은 또 그 밑에 있는 과장 관리하고 이걸 아래 1급 관리라고 그래서요. 네.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부터 기층까지 층층마다 크게 5가지의 간부 직무 명칭표 이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직위 네, 리스트. 네, 네, 네. 이 직위 리스트를 말로 누가 관리한다? 공산당이 관리한다. 요것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영도 간부 규모인데 대략 군을 빼면 72만 명. 아, 군 빼고 72만 명. 예, 그러니까 군 장교까지 넣으면 재판단으로는 중국을 통치하는 즉 공산당이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인사가 80만 명 정도 돼요. 관리 대상이 예. 공산당이 간부 직무 명칭표라는 그런 리스트에서 거기 말하는 영도 간부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네, 영도 네, 간부. 네, 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중앙부서의 과장급 이상, 네. 지방정부에서는 시장, 우리 식으로 하면 구청장. 그러니까 맨 위에가 있는 게 장관급. 물론 이제 중앙급이 있어요. 그 중앙급은 누굴 뜻하는 거냐? 정치국원들. 24명밖에 안 돼요. 뭐 그걸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빼버려. 네.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네. 장관급은 3,000명. 그다음에 국장급 약 5만 명. 그다음에 나머지 중앙정부 과장급, 도시, 지방의 시장급 이런 사람들 한 64만 명 해갖고 네. 70만 명. 요 70만 명을 공산당이 관리하는 거고 이 70만 명이 바로 핵심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산당과 국가 직위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식으로 한다면 공공기관들 예를 네. 들어서 중국에서 북경대학교, 청와대학도 다 국가 거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다 포함돼요. 그다음에 언론사도 언론사? 다 국가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도서관, 병원 이게 다 사업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지위가 부여가 돼요. 국유기업도 그래서 국유기업도 중앙 소속 국유기업, 성 소속 국유기업, 시 소속 국유기업. 그래서 중앙 소속 국유기업은 현재 126개가 있거든요. 그럼 126개는 누가 관리하겠어요? 중앙 소속이니까 공산당 중앙이 관리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냥 다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산당과 정부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기업 간부, 예. 사업단의 간부, 당정기관 간부 다 관리하는 그 사람이 총체 가장 중요한 영도 간부가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 중국에서 있는 사형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당정, 공산당 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중요한 직위는 공산당이 통제한다. 따라서 공산당이 밑보이면 중국에서는 출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인민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거죠. 뭐 네. 결국 이제 그 우두머리들을 다 통제하면 그 밑으로 다 또 통제가 될 통제되는 테니까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민주화란 중국에서의 민주화란 있을 수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공산당이 네. 인사 통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것. 공산당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해야죠. 선거로 뽑아야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네. 선발. 선발.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음. 뭐 해보셔서 알잖아요. 뽑아놓는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교육이. 예. 저는 볼 때 기업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국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승패는 교육에 걸려 있다고 봐요. 아 직원들이라든지 네. 뭐. 그랬을 때 네. 제가 볼 때 중국 공산당을 저런 다른 말로는 여태까지 계속 썼던 표현은 각계각층의 상위 67%의 네네네네. 엘리트 결제체 네. 썼죠. 저는 다른 말로는 공산당 학습형 정당이라고 봐요. 학습형 정당. 공부만 하는 정당이에요. 우리 다음에 사상 통제 때 볼 텐데 계속 공부시켜요? 무지하게 시켜요. 그 공부시키는 시스템, 교육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1교 5원 체제라고 그래요. 1교 5원. 여기서 네. 말하는 1교는 공산당 학교, 네. 줄여서 당교. 그게 당교예요? 네, 그래서 1교. 5원은 각종 간부 학원. 원. 뭐 예를 들어 국가행정학원, 뭐 예난 간부학원, 진강상 간부학원 등등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은 별도로 교육기관으로서 당정기관의 간부들, 국유기업 간부들, 군 간부들을 교육훈련 시키는 데예요. 이걸 다 합치면 중국에 몇 개가 있느냐? 약 5천 개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네. 중앙, 성, 시, 현 4계층으로 다 돼 있어요. 4계층이로.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역시 다 짜여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당교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공산당 중앙당교는 공산당 중앙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베이징시 당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베이징시 당위원회 또 베이징시 당교라고 또 있어요. 또 베이징시 행정학원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중앙에도 이런 식으로 1교 5원 체제가 돼 있고 지방도 성급, 시급, 현급도 다 이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돼 있어요. 당교. 예, 당교와 각종 간부학원. 그 가르치는 거는 결국 공산당 체제 뭐 이런 거예요? 또 자, 운영 바로 방식? 이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국의 유명한 이제 중앙 진강상 간부학원, 중앙당교 등등 굉장히 세련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그 가장 주로 낙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당정 간부들의 금융 세계화를 가르치는 게가 푸둥 간부학원이라는 데거든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뻘건 거 있잖아요. 그게 푸둥 간부학원의 정문이에요. 그 푸둥하면 상해시에서 푸둥하면 금융가로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예, 굉장히 잘 져놨어요.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데 아주 좋은 음식점도 있고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뭘 가르치는 거냐? 그냥 MBA라고 보시면 돼요. MBA. 그래요? 네.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주로 여기서는 어디를 하느냐? 내륙 지역 있죠. 네. 내륙 지역에 과장급 이상, 국장급 이상들 간부들을 모아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로 금융 문제, 투자 문제, 혁신 문제 이걸 케이스 중심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희들끼리 그래요. 잘 나가는 전문가의 기준은 뭐냐? 너 중앙당교에서 특강 해봤어? 이거예요. 특강 해봤냐? 네. 그럼 최고의 거기는 저 강사분들만 오시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노벨상급들. 그래요? 네. 그래서 중앙당교에서 특강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왜냐하면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중앙당교에서는요. 자, 학교가 중앙당교, 성당교, 네. 시당교, 현당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중앙당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직위가 뭐냐? 중앙부서 국장급 이상이에요.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들이 교육을 받는데 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서울시장도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강의를. 왜냐하면 서울시가 네. 그 이가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경험을 갖다가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앙당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그래요. 참고로 전 못 해봤어요. 아직 그 급이 아니에요. 그럼 저 학교가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중앙서부터 네. 현끝까지 4개 층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앙을 케이스를 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네. 자, 그럼 이 중앙 당교 내지는 당교에는 반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반 종류가. 연수반, 네. 육성반, 주제 연구반. 자, 연수반은 뭐냐? 네. 말 그대로 영도 간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이에요. 정기적으로 연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법에 규정돼 있어요.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5년에 한 번 이상, 3개월 이상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내가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했다. 네. 그럼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한 6번은 받는 거예요. 그것도 업무에서 벗어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바로 당교에서. 그럼 중앙당교는 중앙급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급하고 국장급만 가르쳐요. 그 누구나 그러면 한 4, 5년에 한 번은 그냥 해야 가서 한 6개월, 3개월 예, 가서 해야 그냥 돼요. 교육을 받는다고요? 받아야 돼요. 자기 일 하는 거 멈추고? 멈추고. 규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어디가 있느냐면요. 군대가 그래요. 아, 군대 그래요? 군대가 대위에서 소령을 올라갈 때 네. 교육받아야 돼요. 아. 6개월에서 1년. 잘하는 친구는 1년. 거기에 6개월은 해외. 네네네네. 미국 그 육사 내지는 미국 국박대학. 또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긴 하죠. 그 다음에 네. 대령에서 벼를 나갈 때 아, 다시 한 또 번. 교육받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연수반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간부들이. 이건 국유기업 간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중앙당교기 때문에 바로 국장급과 장관급.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5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육성반은 뭐냐? 미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반이에요. 이것도 다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중앙당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청반이라고 그래갖고 중앙 청년 연수반인데 네. 미래의 차관급들, 국장급들 대개 여기서는 40대 이런 사람들 뽑아서 즉 10년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네. 미리 뽑아서 이건 1년 반에서 1년 6개월까지 보통 1년짜리예요. 네. 이거 미리 뽑는. 그래서 미리 출세한 사람들은 여기 뽑혀야 돼요. 아, 출세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가장 유능한 사람들 한 150명을 뽑아서 1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는 해외 연수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서 코로나 전에는 매년 50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3주씩 교육받고 갔어요. 한국에서 뭐 배워가요? 아,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연수를 시켜줬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연수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네. 일본도 가고 미국도 싱가폴도 가고. 가고 미국도 가는데 그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 그래서 중국에서 이 중청반에 들어가야 네. 이건 미래의 지도자로 선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티벳과 신장 같은데 고급 간부들 있죠. 이거 민족 간부들만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6개월 반 1년 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제연구반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럼 그 이슈를 갖고서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장관급들과 국장급들을 모아놓고 특별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무슨 코인 시대가 열린다더라 이러면 이제 코인이 뭐냐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공부를 거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리백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국의 반도체 공장 짓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아리백이거든요. 네네네.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의 전체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거면 하이닉스밖에 못 들린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로 가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SK는 해외에 공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당정 간부들 국장급과 차관급들이 안 바뀌면 안 되죠. 그럼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네. 2주 동안 아리백이 뭔지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중앙서 지방까지 다 교육시켜요. 이런 식으로 주제는 수시로 바뀌어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바로 중앙당교고요. 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 아까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딱 교육 프로그램이. 네. 먼저 공산당 이론과 관련된 기본 과정. 뭐 당연하지. 막스 레닌주의서부터 시작해 마오쩌둥 최신 지금 시진핑 사상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당정 교육 과정. 네. 이것도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요까지가 1, 2번이 주로 뭐냐 정치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이 능력 향상을 위한 재미난 건데요. 당대 세계 경제, 당대 세계 과학기술, 세계 법제, 세계 군사, 세계 사조 여기 보시면 정치, 경제, 군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의 유행하는 것, 네. 최근의 상황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래서 어떤 게 과연 필요한 거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무 능력 과정이에요. 네 번째는 정세 분석하고 평가하고 네, 문제 네, 대응 능력 키우고 팀워크 시키고 이런 거. 그래서 크게 정치 교육, 그다음에 전문 지식 교육, 마지막으로 실무 교육. 이런 식으로 필수 코스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당교 프로그램. 그래서 보면 네. 실제로 당교를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그 차이를 보면은요. 네. 여기 제가 이제 통계를 냈는데 과장급 같은 경우는 당교 출신과 안 출신 사람이 네. 승진하는 13년 차이가 나요. 아이고. 국장급은 9.7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0년 차이가 나버리는. 장관급은 4.2세 차이, 4년 차이가 나는 거죠.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안 사람. 나온 사람. 아 이건 뭐 안 나오면 잘 안 되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청반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인데 중청반에 들어갔다. 그럼 나 차기 차관급 장관급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될성부른 나무는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승진할 때 이 차이를 보면 역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근데 중국 국내에서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해외. 제가 여기 통계를 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최근 통계로 나온 게 16년까지 통계밖에 없어요. 보시면 네.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010년에 11만 명. 근데 하급 간부가 아니에요. 대개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 간부가 1년에 11만 명. 많이 보낸다. 그래서 통계가 네. 나와 있는 게 1978년에서 2016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약 150만 명의 당정 간부가 해외 연수를 했어요. 참고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거고 미중 네. 경쟁이 치열해져서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가 행정대학원이거든요. 거기 가면 중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상시로 50명씩 있었어요. 그 공산당 중앙과 네. 하버드 대학이 협정을 맺어갖고 고위 당청 간부를 매년 6개월에서 1년 과정을 석사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른다고 잘 돼요? 아, 차이가 무지하게 나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제가 네. 그 경기도하고 광동성에서 자매결의를 맺어서 광동성 국유기업 CEO들 최고위 과정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위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임 교수 6년을 했어요. 네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짰었는데 물론 다른 교수들과 무슨 얘기냐? 중국 내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예를 들어 최신 공대 교수들 해갖고 최신의 어떤 최신 산업 동향, 나노기술의 산업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경영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학습할 수 없는 내용을 여기 와서 짧게는 보통은 이건 6개월에서 1년 과정이거든요. 이건 차이가 커요. 그리고 여기서 유감스러운 거는 이 해외 연수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한국 대학들은 안 들어 있어요. 주로 선진국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미국. 뭐 중국이 평가할 때도 하여튼 별로 이렇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 이쪽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네. 데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해갖고서 이 인원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직접 네. 그 6년에 걸쳐 갖고 이 사람들을 해보는데 하고 나면 그리고 어떻게 선발했는지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돌아가서 뭘 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바로 이분들의 도움 때문에 제가 광동성하고 심천에 만 6년 동안 계속 여름방학, 겨울방학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돈 안 받고 공짜로 열심히 일해준 거거든요. 그 사명감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제대학원의 업무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지금 공무원들 데려다가 제3세계 공무원들 네, 교육시키고 네, 네, 이건 네. 저희 근데 고맙다고 도와줘서 성실성의껏 그래서 잘 아는데 그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자기들이 배우지 못했던 거. 왜 그러냐? 이 사람들 되게 사장하고 회장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유기업이라는 게 그때 샤오관 깡티에 소관 철강이라는데 거기는 전체 그 15조인가 그래요. 사이즈가. 그 회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거기 광동성 그 곡물 있죠. 네. 곡물 뭐 공사 회장인데 그건 광동성의 인구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우리로 비교한다면 상상해 갈 정도 큰데 사장님들이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맨날 뭐 해외 연수 가고. 아 다르다니까요. 기업 뭐 기업 경영자들도 맨날 뭐 어디 최고 경영자가 좀 가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별로 효과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네. 우리는 외유성 그걸 교육이라고 안 하죠. 네. 놀러 가는 거. 이건 다른 게 우선 오기 전에 있잖아요. 사전 교육을 먼저 해요. 이 사람들. 칸달 온다.
그럼 미리 모아서 일주일 동안 교육하고요. 네. 그다음에 와서도 있잖아요. 공산당 조직이 만들어져요. 임시 당지부. 그리고 당지부 서기가 있고 부서기가 있고요. 거기서 조직생활 똑같이 해요. 비판과 자기 비판. 그다음에 매일 업무 보고를 인터넷으로 해요. 오늘 뭐 배웠는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달라요.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당교 있잖아요. 네. 여기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중앙당교뿐만 아니라 지방당교도요. 중국에서는 업무 시간이 8시거든요. 8시에서 9시까지 일과가 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빡빡한 일과. 그다음에 음주 금지. 그 당교에 있을 때. 절대로 못해. 그다음에 매 주간에 책 한 권씩 읽고 독서 보고서 써야 돼요. 오. 그래요. 군대 생활이에요. 그걸 다 해요. 해요.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이 정도로 하는 데는 삼성, 연수원 정도. 거기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 파견 네. 직원들 5주 프로그램 한다. 그럼 요 정도 해요. 그 중국 현지 가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있잖아요. 5주면 5주 있을 동안 모든 용어를 중국어만 써야 돼요. 그다음에 계속 시험 보고 평가하고. 근데 똑같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 단순히 뽑는 거 네. 그게 아니라 이러한 연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당정 간부가 육성이 되고요. 네. 이게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네. 이거에 주목해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첫째,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있잖아요. 네. 중국을 통치하는 공무원들 720만 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간부들 있죠. 약 4천만 명이 사상적으로 통일이 되고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49년부터 만들어진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접하는 이야기로는 그 지금은 이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 뭐 이렇게 중국에 사업하러 가신다는 분들이 네. 중국 공산당 간부 만나서 맨날 뒷돈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엄청 했던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감독의 문제, 감독의 문제. 아니 근데 이렇게 저 정신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받고 정신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네.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정신교육 받고 열심히 성당에 가고 절에 가서 빈다고 그래서 네. 그 사람들 거기 벗어나면 또 무슨 일 벌어져요? 먹고 살고 취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는 네. 단순하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익 챙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능하다 무능하다와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다는 다른 문제예요. 유능한 사람도 부패할 수 있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저렇게 유능하고 저렇게 교육 잘 받는데 왜 부패하느냐? 그럴 수 있죠. 무능하면 부패도 못해요. 그런가요? 그건 다른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두 번째까지 한 거예요. 네.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공산당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훈련, 네. 체제가 유지되고 이게 개혁 개방의 하여튼 유능한 당정 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천 중에 하나고 공산당의 영도 체제를 지탱시켜주는 핵심 체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인사에서 핵심은 인사의 임명뿐만 아니라 네. 저희 교육 훈련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네. 이 평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빡빡하고요. 네. 동시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모델의 학자들 일부가 주장하는 중국 모델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하나의 원인이 돼요. 인사평가 모델이 예. 중국의 인사평가 모델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국 네. 전체가 네. 성공한 모델. 아. 혹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와싱턴 컨센서스. 네, 뭐 들어보긴 네,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게 네. 뭐냐? 와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뭐 등등해서 1990년대 초거든요. 이제 소위 경제난에 직면했을 때 뱅크럽시 네. 직면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네네네. 규제 하나 뭐 재정 긴축 등등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이제 조슈아 라모라는 사람이 만드는 개념이 베이징 컨센서스인데 네. 그러한 식의 신자유주의적 방식과 또 다른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이 있다. 그걸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불렀고 중국 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부르지 않고 중국 모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 중국 모델 즉 중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제를 성종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더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사 평가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독특한 압력형 체제. 즉 경쟁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네. 거기서 스스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네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메리토크라시, 우리말로 하면 성과주의, 능력주의 이게 관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일부 동의해요. 다는 동의는 안 하는데 네. 전에 아마 우리 공산당 당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성과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불평등하다. 네네. 차등적이다. 네. 이제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간부들은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아니에요. 이건 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산당이 관리하는 것은 고위직? 70만 명의 네. 영도 간부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영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일반 공무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3% 국유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정프로가 여기 3% CEO야. 네. 그러면 바로 여기 여의도동 당위원이랑 3% 정영진 정영진 프로가 네. 계약을 맺는 거예요. 1년에. 뭘 계약을 맺어요? 매출액 얼마 하겠다. 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평가해서 네. 거기에 입각해서 뭘 하냐. 임금 결정하고 승진을 결정해요. 이게 기업은 네. 이해가 가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하느냐. 당정 기관에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문제와 더불어 뭐가 있느냐?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소련 모델과 중국 네. 모델의 차이인데요. 소련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같은 지방이라도 네. 전문화돼 있어 갖고 이 지역은 농업 곡창 지역, 네. 밀만 생산해. 여긴 중화학공업 지역, 네. 여긴 경공업 지역.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경쟁에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중국은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중국은 최소한 연해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모든 지역이 같은 조건이야. 같은 조건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외자를 유치해오느냐. 이 같은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연해 지역 같이 네. 바다를 끼고 있는 네. 그러니까 요녕성부터 시작해갖고 네. 뭐 베이징시 그다음에 절강성, 강소성, 복건성 이런 데 있잖아요. 어차피 네. 다 연해 지역이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개방형 경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게 소련은 공업 자체들 분리시켜 갖고 있잖아요. 여기는 경공업 지역 중에서도 뭐 주로 소비재 주로 뭐 네네. 만들고 여기는 섬유하고 이걸 개입 경제에 따라서 지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걸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냥 풀어놓은 거야. 대신 어떻게 해놨느냐. 경제특구 4곳 그다음에 84년에는 연해 개방도시 14개 네. 90년대 초에는 100몇십 개를 해놓고서 어떻게 하느냐. 무한 경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경쟁을 벌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급은 우선 월급 자체도 공무원들도 기본급은 같이 해주고 네. 보너스를 어떻게 해요? 몇 배를 줘버리고 그거에 입각해서 승진시켰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영도 간부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예를 들어 여의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의도동 당서기 여의도동 동장 그리고 일반 여의도 직원은 아니에요. 네네. 이런 사람들로 해서 다 계약을 맺게 되고 그 계약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그중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패단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성과를 냈던 게 일표 부결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제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이것만 잘못하면 최소한 승진을 못하거나 면직당하는. 아, 그 목표를 정한 걸 잘 못하면. 예. 그런 게 옛날 같으면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6년 전 없어진 전에는 산하제한. 아, 네네네네. 들어보셨죠? 네. 예를 들어서 여의도동에 산하제한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하나면씩. 근데 이제 그걸 뭐 애 낳으면 병원 신세를 줘야 되니까 통계가 잡히죠. 네. 그럼 그걸 못 지켰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면직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겠어. 근데 네. 이게 이제 동시에 뭘 하는 거냐? 산하제한에 그래서 인권유린이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나 강력하게 집행하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왜 그 코로나 네네네. 공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일표 부결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상해시에서도 있잖아요. 아. 상해시 구에서도 당석이 2명인가 3명이 면직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세게 했군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앙에서는 11월 10일 날 코로나19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왜 그걸 그대로 안 따르느냐? 잘못했다가는 여기에 걸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 일표 부결제를 하는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네, 그 시대 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게 또 일표 부결제는 환경 오염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 당석이하고 성장은 바로 하지. 그냥 아웃이에요. 또
어떤 데는 뭐예요? 사이 취한 유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든지 1년 내에 몇 가지 통계가 있잖아요. 그럼 면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국의 평가 제도고요. 그리고 이 평가는 철저하게 물질적 보상과 정치적 보상을 통해서 바로 보상이 된다는. 잘한 사람은 예, 잘한 사람은 승진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월급이 2배 차이 나고 네네. 기자들도 그래요. 3%도 그런 거예요? 저희는 뭐 사형 기업이니까 아, 사용기업이 당연하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중국은 국가 기관들이 이래버려요.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냥 딱 바로 생각해봐도. 그 예. 부작용이 바로 뭐예요? 자, 지금은 중국에서 뭐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 네. 내진 지방에서 지금 일표 부정제 내용이냐? 예. 백신 접종. 음. 노인들 백신 접종.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국내 언론에 네, 나오는 뭔지 네, 알죠. 네. 죽은 사람인데 4번 백신 다 맞았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예. 그러니까 부작용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북경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일부 지역 가보잖아요. 1년 가보면 다 박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미국의 경영학자들이 네네. 케이스를 놓고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직접 그런 경험 해봤는데 네. 거기 미국 갔을 때 시작한 여기 도로 건설 있잖아요. 아. 포장하는데 벌써. 이거 1년 걸려요. 딱 느낌이 아 저거 한국에서는 저거 보름짜리야. 그래서 그걸 미국의 경영학자들이 쓰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 건물 짓는데 1년, 중국에서 이 건물 짓는데 20일. 이게 그래도 나온 게 중국의 속도, 중국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다 이거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을 때 성과가 나면 보상이 확실하고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확실히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40년을 했던 거고 그게 간부한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학자들 사이 논쟁은 벌어져요. 네. 정말 그러냐. 관시가 있어야 승진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크게 하나는 관시에 근거한 파벌 모델. 음. 간부들은 그렇게 승진한다. 또 하나는 업종 모델 아니다. 업적에 의해 한다. 한다. 근데 결과는 절충이에요. 관시도 실제로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대개 국장급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요. 네. 국장급 이상들은 관시 안 통해요. 관시가 중요해요. 아 국장급 이상은 장관과 이런 사람들 장차관들 왜 그러겠어요? 국가를 같이 통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랬을 때 최고 통치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갖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죠. 들어보셨잖아요. 네. 후진타오 중심으로 한 공천당파, 상하이방, 태자당. 네. 그런데 국장급 이하들 있죠. 여기 성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절충인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급으로 갈수록 성과가 중요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관시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동의하는 게 호남 모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능한 사람이 장관이 되거나 차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그게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제 중국이 성장한 동력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승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정규직 천천히 올라가는 거.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방법은 별도로 운영해요. 그게 뭐냐? 중국 우리도 그렇죠. 사형 기업은 없는데 사형 기업도 사실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대기업도 어느 정도 연령까지 가서 임원 승진 못하면 아웃이죠. 네네네. 하죠. 못 벗어야죠. 못 벗어야죠. 군도 그래요. 계급 정년제라고 그래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이마다 예를 들어서 장관급은요. 장관급은 63세에 장관이 못 되면 은퇴해야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네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24살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중국의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27등급이거든요. 1등급이 시진핑. 그러니까 27등급에서 1등급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직급마다 나이 연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성공적으로 갔다고 그래도요. 열심히 해봤자 국장급. 이제 중국식 말로 하면 지청급밖에 못 간대요. 네. 근데 보면 3,000명 정도는 장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50대도 있고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올라갔냐? 올라가냐? 바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코스가 뭐예요? 그게 3가지예요. 쾌속 승진 코스. 그래서 네. 중국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당정 간부에도 엘리트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당 출신들은 빨리 출세해요. 그래서 공천단에서 간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겸직 단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정효준 프로 3%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저기 어려운 있죠? 뭐 제주도나 어느 지역에 네. 간부로 1년이나 2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성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속 승진을 또 시켜줘요.
성과도 괜찮으면. 예, 괜찮으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직위들은요. 네. 공개 경쟁에 붙여버려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직위들. 경쟁을 시킨다고요? 예. 오픈해서 네. 자 여기 3% 지금 뭐뭐에 부장급 그냥 뽑아. 그럼 누구나 다 지원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정상적으로 가면 20년이 걸릴 걸 12년 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중국이 별도의 엘리트 코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지금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장차관급이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코스로 밟고 올라갔다 그러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그 간부에 대한 네. 그 평가와 승진도 한다. 뭐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중국 공산당 저 무슨 간부 승진까지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가 같은데 요게 이제 결국은 크게 확대되는 게 이제 중국 전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당 특히 이제 중국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또 이해를 해야 뭐 중국의 뭐 나중에 사업을 하시건 간에 아니면 뭐 그냥 중국을 그냥 이해하시려는데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중국의 문제도 미중 경쟁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앞으로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 건가 볼 건가 결국 이 문제예요. 인사. 무능한 간부들, 네네. 예? 사리사욕만 탐하는 간부들, 공산당에 충성만 하는 사람들, 줄만 타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로 충원된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저같이 중국 전체로 보는 사람한테 정말로 중요한 문 이런 문제거든요. 네네. 여전히 이런 식의 선발, 훈련, 평가 기제가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까지는 잘 작동한다 이거죠.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넘어가는 네네. 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거는 권력이 집중된 데는 반드시 발생하는 거 있죠. 부패예요. 아 부패. 예,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부패는 뭐 많이 중국 부패했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좀 들었던 것 마찬가지죠.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여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세계 투명성 기구라는 그 공익 단체에서 만든 부패 인식 그 인덱스 거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실제로 부패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네. 조사한 거예요. 여기 네네. 보시면 중국이 2012년이 시진핑이 집권할 때거든요. 대사 조상 대사국들은 180개 국가예요. 네. 2012년이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180개 국가 중에 중국이 80위. 그 다음에 2020년이 78위. 무슨 말이냐? 뭐 시진핑은 엄청나게 반부패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네요. 국제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선진국이다 후진국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 부패 문제를 볼 때는요. 이 투명성 기구에서 얘기하는 20위권 안에 들어야 돼요. 되게 그래요. 네네. 180개 나라 중에서 한 20위권에 들으면. 네. 제가 볼 때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흔히 말하는 선진국 중에서 20위권에 못 드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20위권을 못 드는 나라? 예, 부패한 나라. 혹시 우리나라에? 아, 한국은 선진국으로 아 치질 않아요. 아직은. 거기서 말하는. 이탈리아? 아, 정확하시네요. 맞아요? 이탈리아가 못 들어요. 아 이탈리아는 약간 좀 네. 지하 경제도 규모가 못 큰 것 들어요. 같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네. 이 부패 인식 인덱스 네. 이 지표로 봤을 때는 딱 세 지역 및 나라만이 선진국이에요. 예측 가능하시죠? 일본. 아시아에서 일본, 싱가폴, 싱가폴, 홍콩이에요. 홍콩이요. 예. 그래서 싱가폴은 보통 3위에서 7위, 10위권 안에 들면 세계에서 가장 네네네. 부패 없는 나라. 그 다음에 홍콩이 보통 10위권, 일본이 저 20위 전후예요. 네네. 한국은 유감스럽게 40위 전후. 아이고 아직 멀었네. 대만은 30위 전후.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공직 사이의 선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네. 하나가 20위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현재 2배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40위권인데 네. 중국은 몇 위권이라고요? 82? 80위. 네. 무슨 얘기예요? 시진핑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또 이걸 보여주는 게 그 밑에 표는 뭐냐? 이건 시진핑 정부 들어서 단속을 강화한 거예요. 많이 했네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딱 보시면 15만 건 정도죠. 1년에 부패 구속시킨 게. 근데 그게 2019년 가면 62만 건이에요. 몇 배가 뛴 거예요. 5배가 뛴 거죠. 네. 그러니까 무작했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서
구속시켰다는 건 뒤집어쓰면 여전히 부패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러면 부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공산당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곳을 관리하는 국가감찰위원회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주로 공산당 영도 간부들 있죠. 영도 간부들은 기율검사위원회가 주로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3%가 국유기업이다. 근데 국유기업인데 국가에 돈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랬을 때 여기 제대로 낭비 안 하고 제대로 하느냐 그런 거는 국가감찰위원 이런 데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이중 관리다. 이중 영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중국에서 부패 문제가 뿌리가 안 뽑히나. 네. 이중 영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서울시에서 관악구를 감독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 국가감찰위원이 돼 있고 중앙기율검사위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 이 기율검사위원회는요. 네. 서울시 공산당 서울시위원회의 지도도 받고 또 어디에 지도를 받느냐 관악구 공산당 위원회 지도를 받아요. 이게 두 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당장 벌어지느냐 기율감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왜? 관악구에 있는 당석이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어요? 관악구 당석위의 지도도 받아야 되는데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물고 물리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당내 감독만으로는 안 돼요. 싱가포르 모델이 정말 좋아요. 싱가포르 모델은 뭐예요? 가장 간단하게 다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뭐를 공개해요? 자 우선 당정 간부들 재산 다 공개해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 있죠. 돈이 들어가는 결정 이거 다 공개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도의 부패 기구를요. 네. 두는 거예요. 반부패 기구를. 사실 우리도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 네, 그게 싱가포르 홍콩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예 독립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산당이 이게 그럼 무슨 일이 공산당 자체로만 하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채식주 감싸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반부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운동도 무작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도 무작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시진핑 때 정말 많이 처벌했어요. 시진핑 집권 뭐 일기에 뉴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장관급이 1년에 90명씩 구속됐어요. 이건 시진핑이 정적을 제거한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후진타오 때 이때 누적된 이걸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엄청나게 이렇게 호랑이도 때려잡고 했는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공산당이 공산당을 관리한다. 지가 자기를 감독한다. 네.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의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민주적인 방식과 행정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민주적인 방식은 선거. 네. 정권 바뀌면 또 모든 공직자들은 정권이 바뀔 걸 가장 대비해서 자기 관리해야죠. 이게 이제 민주적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걸 않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의 인사통제 이 5가지, 네 가지 네. 임명, 교육, 평가, 감독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감독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정프로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중국 가서 사업하고 그러려면 뒷돈 다 줘야 되고 바로 이 문제. 네.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공산당의 인사 통제에서 가장 실패한 걸 하나를 잡으라는 감독 실패. 그리고 현 체제 속에서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화를 안 하겠다 그러면 싱가포르식으로라도 도입하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제가 시진핑인데요. 제 밑에 있는 당정 간부들 다 재산 공개하라. 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뭔가 내 자리가 좀 약간 흔들흔들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군요. 있죠. 바로 이제 자기 식구들을 쳐내야 되는 건데 이 재산 공개도 실제로 중국에서요. 시민운동 단체가 공직자 재산 공개하라는 요구를 갖고 했어요. 다 구속됐죠.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반부패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 공개를 하면 또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금융실명제 해야 되고 부동산 실명제 해야죠. 안 돼 있어요 중국? 돼 있는데 네. 그게 공산당 내부 신고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대외로. 뭐 간단해요. 네. 근데 이런 일을 안 하고 싱가포르는 하고 이제 그 차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 제도에서
앞에 세 가지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한다라면 네. 이 감독 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민주적 방식과 행정적 방식을 여전히 더 도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사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이 어쨌든 뭐 소득 수준 혹은 뭐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 발전하면서 이런 감독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 어떻게 중국은 혹은 공산당은 중국을 통치하는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사를 먼저 오늘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직을 또 어떻게 다루는가를 한번 우리 교수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영남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